안녕하세요. 국어 드립입니다. 노찬성과 에바 심화학습 두 번째입니다. 4번, 5번, 6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오한 또 내용을 담고 있어서 6번에 대한 설명은 시험 끝나고 자세히 하겠습니다. 7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캐나다의 문학이론가인 노스르 프라이는 소설은 음악과 미술의 중간 형태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음악가는 어떤 내용을 긴 멜로디에 드러내주지만 미술가는 어떤 생각을 종이 한 장에 담아놓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소설 감상도 음악처럼 긴 멜로디를 귀 기울여 듣되 미술처럼 한 장으로 압축해 보면 그 작품의 의미나 주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음악처럼 서사도 펼쳐지긴 하지만 미술처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사건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소설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설의 플롯이 쉽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프라이가 제시한 네 가지 미토스 이론을 참고하여 분석해보자. 소설들은 어떤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미토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미토스란 이야기란 뜻으로 모든 이야기는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프라이가 사용한 하나의 독특한 용어이다. 그는 봄의 미토스는 코미디, 여름의 미토스는 로망스, 가을의 미토스는 트레저디, 겨울의 미토스는 세타이어 같은 이야기로 보고 있다. 프라이의 그 심오한 소설 이론을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설은 어떤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행동이다. 그것을 펼쳐서 보여준 것이라고 했고 그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봄은 코미디, 행복해지는 이야기겠죠. 로망스, 사랑에 빠진 듯 행복한 이야기고요. 트레저디는 비극적인 결말을 갖는 것입니다. 세타이어는 시종일관, 차가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문학에다가 이것을 적용한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점순이가 총각과 사랑을 두고 싶기 때문에 이게 욕망이죠. 처음엔 감자를 주며 호의적으로 접근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 집에 이거 없지? 하면서 호의로 시작하지만 총각이 거부를 하죠.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긴 닭싸움과 갈등을 치러내고 완전히 해피엔딩에 이르는 과정의 이야기다. 마지막 장면에서 동백꽃 아래로 어깨를 짚고 쓰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인데 전형적으로 처음에 좋았다가 그 다음에 싸움하다가 다시 좋아지는 U자형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코미디처럼 처음엔 좋았으나 중간에 점점 나빠지다가 끝에 가서 다시 좋아지는 이야기로서 갈등을 겪는 악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끝에 가서 마냥 좋아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름의 미토스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상황에서 펼쳐진 이야기다. 그런데 소설 이론가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은 신에 의해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라고 말했듯이 소설에서 낭만적인 것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가 어,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관점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행복에 가득 찬 여름의 미토스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한 시대일수록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U자형 플롯 그리고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이야기가 봄의 미토스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보겠습니다. 반대 얘기겠죠. 봄의 반대, 여기서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는 소녀와의 갈등이 해소됐다가 소녀의 죽음으로 다시 불행을 맞게 된 소년의 이야기로 소녀는 처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이 해소돼서 행복하게 같이 놀았는데 그 소녀가 다시 죽게 됨으로써 불행을 맞게 됩니다. 즉 비극에 해당되니까요. 김유정의 동백꽃과 반대로 거꾸로 된 U자형 플롯이다. 즉 비극의 전형으로
것이 바로 가을의 미토스가 되겠습니다. 겨울의 미토스는 많은 사건들이 뒤엉켜 있으나 처음, 중간, 끝이 다 나쁜 상태, 즉 악화된 상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주인공의 삶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프라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평가의 이론을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이론가 클로드 브레몽은 이 세상 모든 소설이 향상의 국면과 상실의 국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향상, 끝이 올라가죠. 상실, 뭔가 잃어버리는 얘기죠.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생긴다고 보았는데요. 연속적으로 결합할 때는 상실의 국면에서 향상이 되는 것, 즉 봄의 이야기처럼 끝이 좋아지는 얘기겠죠. U자형 플롯. 그리고 두 번째는 향상이 되다가 상실로 가는 것, 즉 끝이 나쁜 것, 가을의 미토스랑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상과 상실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의 이야기는 향상만 보여주는 여름의 미토스가 있고요. 상실만 보여주는 겨울의 미토스가 있다라고 봐서 이 블레몽도 세상의 얘기를 네 가지 타입으로 보았습니다. 노스럽 프라이가 네 가지로 본 것처럼 블레몽이 본 네 가지 측면은 향상과 상실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요. 주제를 분류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그 작품들을 통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장편소설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결말이죠. 결국 결말에 가서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중심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스, 신화의 바탕을 둔 미토스라는 말을 너스로 프라이가 썼고요. 동백꽃을 예로 들면서 이 본문에서는 U자형 플롯은 상승의 플롯이다. 그래서 봄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는 소나기라는 비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내렸다 그치고 그리고 무지개가 뜨기도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비죠. 그런 갑자기 다가왔던 소녀와의 사랑이 소녀의 죽음으로 종결이 되고요. 그리고 소녀는 이런 얘기를 듣죠. 그 계집애가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자기가 입었던 스웨터를 묻어달라고 했더라고 하는 얘기를 잠결에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녀와는 이별하게 된다라는 하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기는 거꾸로 된 U자형 이야기다. 그래서 동백꽃과 소나기가 정반대의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배운 노찬성과 에반 이야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안 좋은 국면에서 시작했다가 에반을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받았다고 했어요. 즉 상승의 국면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에반과의 행복한 인연을 보내고 하강의 국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행복을 찾으려는 그 욕망의 동기들이 다시 좌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의 미토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8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의 에피소드란 말은 우리의 경우 두 가지 말로 쓰인다. 하나는 설명한 글을 돕기 위해 책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그려넣은 그림을 가리키는 경우와 본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성격, 과거 경험 등을 드러내주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인데 그 인물의 성격이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말, 글, 상황 등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건을 목격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등장인물이 어떤 걸 생각한다.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겠다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설에 끼워 넣어지는 것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바라본 사물이나 배경을 옮겨 놓았다. 즉, 지나가다가 물끄러미 까치를 보았다든지, 지나가다가 쇼윈도에서 화려한 봄옷을 바라보았다든지, 어떤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고 재밌게 노는 장면을 보았다든지, 선풍기가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본 게 아니라 다정한 비둘기를 보면서 부부간의 다정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든지, 남자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장난치고 뛰어가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그런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든지, 노찬성이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장면을 그냥 본다는 것은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혹은 봤어도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넣는다는 것은 그것을 불허하는 마음,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근원은 T.S. 엘리엇이 이렇게 시에서 말했습니다. 훌륭한 시인은 사물의 묘사를 통하여, 즉 객관적 상감물을 통하여 가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객관화한다. 이 말은요, 사물의 묘사를 통해서 어떠어떤 사물이 보인다, 그 바깥에 있는,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걸 통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이후에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이나 사파 같은 것은 주인공의 속마음을 상상해서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속마음을 통해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겉으로 드러난 줄거리와 간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삽입된 부분이 연결이 돼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중심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서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얽혀지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바깥에 있는 사물,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중심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둘씩 들어간 에피소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심 사건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할머니가 담배 피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는 얘기들이 찬성이가 에반을 만나고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지는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생략해도 되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렇지만 할머니가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찬성이가 에반을 잃고 나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라는 그 장면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라는 것이 중심 사건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떠받쳐주는, 구조적으로 떠받쳐주는 부차적인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체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아기가 딱 맞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할머니랑 나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너 대학 갈 거니? 대학이 뭐야? 뭐 얘기했는데 그래 하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 에피소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할머니가 말한 뜻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얘가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겠죠. 독자들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짐작해서 인과관계가 짜맞춰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와 객관적 삼관물 같은 것들이 중심 사건이 아닐지라도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 주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 꼭지입니다. 열린 플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린 플롯은 명백한 종교를 예비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력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태도를 취한다. 그런 만큼 깊은 여운을 남길 가능성도 많지만 독자의 만족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나 플롯 자체가 허술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동희의 아버지가 허생원인지 아닌지 답을 주지 않는다. 그저 동희가 왼손잡이라는 사실만 스치듯 보여줄 뿐이다. 동희는 왼손잡이다 라는 사실과 동희는 허생원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사이에는 매우 허술한 연결고리만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허생원이라는 장돌뱅이가 나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장사를 다닙니다.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그 하룻밤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억에 의지하면서 밤길을 걸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찌질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동희라는 젊은 장돌뱅이를 만나게 되죠. 이 동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어디서 사냐, 엄마랑 뭐 가족은 몇 명이냐 얘기를 하다가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서 나왔다고 하는데 엄마가 살았던 고향 얘기와 몇 년 전 대충 해보니까 허생원이 예전에 만났던 성서방네 처녀일 개연성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생원은 동희가 혹시 내 아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요. 결국 메밀꽃 필 무렵은 혈육을 찾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생원이 그런 생각으로 다음에는 엄마가 계신 제천으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동희가 앞장을 서는데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허생원이 왼손잡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왼손잡이가 유전인가? 아버지가 왼손잡이 아들이 꼭 왼손잡이인가? 혹은 왼손잡이인 모든 남자의 고나이 또래 남자는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약한 개연성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열린 플롯이라고 할 때는 명백한 종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플롯은 독자의 상상력에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만족감이 없거나 플롯이 허술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이전에는 받아들였던 사실들이 시대가 바뀌면 너무 비과학적이야, 범죄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실현시키거나 실현시키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작가나 작중 인물이 아니라 독자에게 있다. 해답이 없는 만큼 독자의 상상과 탐구는 열려 있다. 부재하는 종결이 오히려 생각을 위한 장치가 되는 것이다. 유일한 답이 없는 공간에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독자는 열린 해석의 근거를 탐색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숨겨진 복선이나 암시를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플롯이 열려 있을 때 오히려 독자의 플롯 찾아 읽기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플롯 찾아 읽기는 욕망의 역학에 따라 전개되는 소설의 의도와 계획을 찾아 소설을 의미 있게 읽어내려는 독서 방식을 뜻한다. 명백한 플롯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플롯을 찾아 읽는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독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플롯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한 말이 바로 플롯 찾아 읽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한 번 읽어서는 큰 흐름만 주로 읽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읽죠. 여기서 혹시 이게 있는 거 아닐까? 여기서 저게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도 노찬성과 에반 읽으면서 얘가 몇 살이었지? 그 다음에 이게 현재야 과거야 이렇게 다시 찾아 읽죠. 이런 것들을 능동적인 읽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플롯을 취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반전과 복선을 통해서 독자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작가가 계산하고 숨겨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으면서 처음 읽었을 때 몰랐던 장면을 발견해내는 읽기. 그게 바로 능동적인 읽기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독법에서는 플롯을 구성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플롯을 구성하는 개별 사건들의 중요도에 대한 재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다른 사건들을 수반하는 중심 사건을 구성적 사건이라고 부른다. 구성적 사건이 바로 중심 사건입니다. 구성적 사건은 플롯 구성의 필수적인 사건을 뜻하며 이 사건들을 추려내서 병렬을 하면 쭉 나열을 하면 소설의 서사 단위가 요약적으로 정리가 된다. 즉 중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제거해도 된다. 전체 플롯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 부수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를 할 때는 보충적 사건을 제거하고 구성적 사건, 즉 중심 사건만 쭉 이어내면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장면이 있지만 중심 사건은 뭐냐면 아버지를 여윈 한 소년이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면서 행복을 찾지만 결국은 이별하여 불행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성적 사건만 본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죠.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간 여러 가지 보충적 사건과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앞뒤가 정밀하게 인과관계가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때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하는 단어 중에서 고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고의라는 말은 작품의 후반부에 보면 에반이 죽었음을 암시하는 그 대사 중에서 주유소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개가 일부러 차에 뛰어들더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매칭이 된다든지 할머니가 주로 썼던 용서라는 단어, 처음에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에반을 잃고 나서 갑자기 그 말을 떠올리죠.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중심 사건, 즉 구성적 사건만 있어서는 소설이 완성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략돼도 전체 플롯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보충적 사건들이 많이 있어야 그 소설에 색채가 있고 향기가 있고 어떤 기억이 남는 그런 소설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중심 화제를 향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플롯 구성에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구분으로 바르트는 핵사건과 촉매사건, 채트먼은 중핵사건과 위성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핵, 이게 바로 구성적 사건이고요. 촉매사건, 이게 보충적 사건이죠. 중핵사건, 그리고 위성사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천체적인 그런 단어를 썼고요. 핵과 촉매 이건 화학적인 단어를 썼네요. 그것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구분은 효용성은 있다. 그러나 임의적인 것에 가깝다. 해당 사건의 중심 화제를 무엇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장면을 꼽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게 꼭 중심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 소설을 읽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거였다. 그때 옆에 사람이 나는 그건 기억이 안 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마다 해석의 몫은 자기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과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어떤 장면을 중심에 기억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작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주제는 이거야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읽고 찾아 읽으면서 내가 못 본 부분을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건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찬성과 에반 40쪽 정도 되는 소설 후루룩 읽고 밑줄 치고 공부하고 외우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장들을 다 읽고 해석하고 느낌들 그 사이사이에 행간에 생략된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기말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해석하는 법 그리고 능동적인 찾아 읽기를 좀 익혔기를 바래서 요 심화학습 지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롯은 열린 결말로 끝났을 때 유일한 답이나 명백한 종결 이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독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플롯 찾아 읽기 과정이 되겠고요. 플롯을 찾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 그게 바로 구성적 사건이고 핵 사건이고 중핵 사건이죠. 그 중요한 사건들은 부수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보충을 받습니다만 사실은 이 구분은 굉장히 임의적인 구분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메인 플롯은 찬성이가 에반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깨지고 만다라는 하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부수적인, 보충적인 사건은 할머니가 담배 피면서 어떤 얘기 했다든지 선풍기가 끽끽거리고 돌아갔다든지 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심 사건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촉매 사건이고 생략되면 좋은 소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만 해봐 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어쨌다는 거니?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 말하기 위해선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요한 얘기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설은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이라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중요한 얘기만 해 봐.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묻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 결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결론이 일어나게 한 여러 가지 감정들,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말하기와 문학적인 그 말하기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설명한 그 부분만 잘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노찬성과 에반 문제 모두 다 맞는 걸로 하고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